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나와주셨고요.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도 오늘 시장에 대한 우려에 대한 어떤 질문들 많이 받고 또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누게 될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트럼프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시장인데 의도된 경기 침체, 노림수가 있을까? 이런 헤드라인을 저희가 한번 달아봤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에 지금 패닉셀이 월가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굉장히 과격하게 밀려났는데 보니까 지난달 그 고점 대비해서요, 시총이 4조나 지금 증발이 된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까지 불사하면서 관세 대응을 하고 있는 트럼프 탓이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도기는 있다. 그리고 이제 불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어떤 진통 과정일 것이고 그 효과를 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좀 멘트를 날렸는데 투자자들은 일단은 당장 날아가고 있는 부 때문에 좀 화가 많이 나 있는 부하가 나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를 배제는 안 하겠다라는 의도로 저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또 질문이 될 것 같아요. 트럼프의 속내는 뭘까요? 트럼프의 속내는 결국 부채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바이오 섹터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드렸습니다. 국제 수익률에 대한 내용들을 드렸고 그때 당시 트럼프가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와주고 있고 지금은 SA 공포까지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키워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트럼프가 얻어갈 것이 무엇이 있는지 첫 번째, 지금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그거에 대한 수요가 안전자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서 금리 같은 경우는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상황들, 패드워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연초 대비했을 때 인하에 대한 확률 자체가 점점 올라와주고 있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사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상당합니다. 상당한 게 지금 미국 국채 규모만 하더라도 25년 만기 예정이 3조 달러 4,400조 원이고요. 이 중에서 대부분이 좀 단기채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 6월이 만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단기채를 발행했던 상황들 그거에 대한 도래가 이번 6월까지 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결국은 이거에 대한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하락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트럼프라는 인물이 사업가 출신이기도 하고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과격한 발언했다라는 것은 그만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그가 원하고 있는 게 마가 그러니까 미국을 더 위대하게 지금 제조업에 대한 부흥을 계속해서 꾀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인프라 투자를 계속해야 합니다. 투자 자체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또 금리가 낮아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경기 침체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 혹은 이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기보다는 지금 6월 이전까지 트럼프의 관세 혹은 그의 노림수 정도이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지수 단으로 보게 되었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내가 너무 투매에 좀 휩쓸리기보다는 저는 지금 라인대에서 추가로 더 연속적으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반등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홀딩에 대한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인하는 어느 정도나 나오게 될까요? 금리 인하요? 6월로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천천히 하겠죠. 너무 충격적으로 하기보단 25bp 정도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컷은 아니고 횟수는 몇 번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2번에서 3번 정도인데 지금 또 오늘 밤 또
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또 그 인터뷰가 또 예정이 되어 있어서 네. 거기에서의 발언도 좀 더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속내 파악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사실 공포심 때문에 투매에 동참한다? 이것도 사실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 그럴 필요는 없는 단계라고 김시은 팀장님은 봐주셨습니다. 손여로 팀장님의 의견은요? 네, 과연 이 키워드를 어떻게 욕 안 먹고 둥글둥글하게 말할까 고민이고,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고 가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 소중한 시간 날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 봤을 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를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줄 알았는데 이 뉴스를 클릭해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를 불사하더라도 자기 임기 안에 어떤 경기 회복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뉘앙스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인 출신이고 돈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고 있고, 이거를 지금 온에어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자산가분들 사실 이런 경기 침체가 자산을 늘리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이 싸게 나오기 때문에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보이는 이거를 경제 전문가가 자기 입으로 이걸 말하면은 이제 욕을 많이 먹죠. 그래서 저는 저 역시도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주식이라든가 펀드라든가 보험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갖가지 투자를 진행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경기 동향 파악은 반드시 좀 필요하고, 이거를 주식으로 넘겨왔을 때는 이런 상황을 위해서 현금을 갖고 있어라라고 말을 하는 전문가들 무지 많았어요. 근데 이 현금을 가져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회비용입니다. 네. 내가 그렇게 현금을 보유하고 갖고 있는 것보다 오늘 상승하는 종목을 샀으면 수익이 났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은 저점과 고점이 붙어있는 점진적인 우하향 구간에서는 할 말이 되는데, 이렇게 갭으로 뜨고 밀리고 했을 때는 현금 비중을 갖고 있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투자 기간이 길어져가지고 이런 매크로 변수를 크게 얻어맞았을 때는 그런 것들이 교훈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교훈이 되라고 제가 저주를 퍼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다음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채 발행을 토대로 자신이 밀고 있는 정부 정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채 발행을 하겠다고 했었고, 우리 팀장님이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도래하는, 만기가 도래한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채권을 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기준금리는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보면 물가지표 같은 경우는 자꾸 턱을 치고 있죠. 우리가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고 보는 표가 물가지표가 2점대 후반인데 2점대 후반을 근소하게 넘어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저번에 PCE도 2점대 후반대였고, 이번 주 같은 경우 CPI랑 PPI 발표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저번 주 일요일 날 그들의 소비자 물가 지표를 발표했는데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고용 지표는 조금 많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죠. 근데 해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면서 다찌부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비롯해서 많은 인력들을 좀 해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그 우리가 그거를 말해줬을 때 그렇구나라고 했으면 시장이 안 빠져야 되죠. 근데 시장이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투자분들께서 안 믿는다라는 것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투자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투자의 책임은 곧 나이기 때문에 투자의 책임을 잘 대응한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투자분들께서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인데, 이 저명한 경제학자들이나 고위 관직들은 경기 침체다라고 인정 안 할 거기 때문에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갭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확인만 하고 대응을 하기보다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업황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중요해 나가는 대응 전략을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한 그 한 주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현금 들고 있을 필요 있다라는 의견이 맞으신 거죠, 그러면은? 네, 제가 여기서는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내가 보유한 종목 중에 플러스 3% 이상의 수익이 있다고 했을 때는 절반 익절. 그 다음에 내가 마이너스 3% 이내에 있는데 손절이 가능하신 분들은 손절. 그냥 네네. 만약에 내가 전거래일 종가까지 마이너스 3%였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3%일 리가 없어요. 갭으로 맞았거든요. 갭으로 맞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정도 되실 텐데, 그거는 내가 이 종목을 바라봤을 때, 이 종목에 대한 성장성과 실적이 보이지 않는다. 보였을 때는 홀딩, 보이지 않는다 했을 때는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이럴 때일수록 위기관리 대응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 네, 빛을 발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네, 리쇼어링과 보호무역을 지금 노골적으로 정책화하고 있는 트럼프 때문에 우리 시장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여기에서도 기회가 될 수 있는 네, 포트에 좀 방탄 작용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두 분의 종목을 확인하겠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두 번째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미들맨으로 가지고 오신 것 같고요. 네, 손효루 팀장입니다. 네, 리가캠 바이오를 선택을 했습니다. 굉장히 다른 컨셉의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두 번째시죠, 팀장님? 네, 두 번째이고요. 저는 이 가격대면 충분히 접근해도 되는 종목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라고 하는 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증시를 대표하는 종목이라는 점, 두 번째는 반도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게 중국의 레거시를 또 견제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레거시를 대표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또 수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내용들보다는 사실 우리 증시에 대한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단계에서 너무 패닉셀에 동참하시기보다는 추가 상승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고요. 다만 이게 단기에 대한 뷰는 충격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내용들을 조금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나와 있어서 조금 더 충격은 나와줄 수는 있긴 하나 다만 중장기로 보게 되었을 때 대형주를 천천히 모아가기에는 괜찮은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특히 삼성전자는 라인대가 55,000원 라인대에서 접근을 천천히 진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윗박스권 라인대에서 충분히 계속 기회를 줬습니다.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있어서 내가 만약에 적은 수익률이지만 내가 크게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 지금 자리에서 적극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싶어요. 적극 매수해서 이제 박스권의 상단에서는 파는 전략입니까? 그러면은? 네, 일단 네. 지금은 박스권 하단 라인대이니까 지금 라인대에서 매수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57,000원 라인대에서 한 30%에서 40% 정도의 익절 그 다음에 59,000원 라인대에서 항상 그 라인대가 고점이었는데요. 네. 그 라인대를 어떻게 뚫어가는지 여부를 한번 보시고 뚫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땐 또 다시 비중 조절을 통해서 축소를 시킨 다음에 네네. 그 다음에 또 다시 하락이 나왔을 때 또 다시 한번 매수라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일단 마의 59,000원의 벽을 뚫지 못하면 후퇴가 조금 필요하고 뭐 뚫어버리면은 그때는 또 고하시면 되는 거겠죠? 네, 그런 전략인데 어쨌든 삼성이 오늘 개파락 출발해가지고 낙폭 계속 줄입니다. 그러면서 지수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55,000원은 무조건 적극 매수의 구간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리가캄바이오는 어떤 컨셉이실까요, 팀장님?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팀장님의 앙숙 소리가 가장 어울리게 반대되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저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든든한 전방 기업을 갖고 있고 이 연구개발 실적을 통해서 안정적 실적을 갖고 있는 리가캠바이오 보려고 합니다. 어떤 ADC나 면역 항암제, 항생제는 합성신약 연구 개발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리가캠바이오 사실 굉장히 좀 유명한 기업이죠. 최근에 리포트를 보니까 6년 연속 ADC 기반의 기술, 신약 기술 수출 실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탈 12건이 있고요. 가장 최근에 수출한 내역을 보면 2024년에 온우약품공업의 ADC 플랫폼인 LCB97을 전임 3단계에서 기술 이전해서 마일스톤을 7억을 수령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면은 2분기랑 4분기에 흑자를 기록했고 2024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의 장점이 걷어들이는 마일스톤이나 로열티가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될 때는 실적이 꾸준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 봤을 때 실적이 연 단위로 개선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도 2023년까지는 연간 실적이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이었지만 2024년에 2분기랑 4분기에 마일스톤을 수령을 하면서 흑자전을 성공을 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년간이 12건의 기술 수출했고 12건 기술 시철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이 꾸준하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마일스톤 수령은 당분간 지속이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2주간의 이제 기술 이전한 신약에 대한 임상 뉴스를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호주에서 에이드시 신약 CS5001에 대한 병용 임상이 1비상을 신청했다는 뉴스, 그 다음에 중국의 우시 XDC와 ADC 개발 업무 협약을 진행하겠다는 등 ADC 기술 이전과 업무 협약 등 다양한 뉴스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실적 갖춘 제약바이오 기업은 리어캠바이오가 아닐까 판단돼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포부 있게 목표가도 잡아도 그럼 될까요? 네. 갑자기 좀 위축되네요. 안정적으로 잡으면서 대응해 나가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매주 화요일 날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는 10만 5천부터 10만 원까지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제가 한 9만 4천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차 목표가는 한 11만 5천에서 12만 원 정도 잡고서 만약 요 구간 도착했을 때는 추가 대응 전략 잡아봐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쉬는 게 가장 힘들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시장이 이렇게 밀려도 네,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쉬는 게 너무 힘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종목 탐색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두 분의 해답지 조금 더 참고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오늘 앞에서도 저희가 키워드에서도 얘기를 해주시던데 NH투자증권의 레포트 효과가 좀 있네요. 네, 화장품하고 패션을 좋게 봤습니다. 이유인즉슨 네,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낮았던 것은 회복이 돼가는 과정이고 2분기가 이제 성수기가 도래하거든요. 그리고 한한령 해제 이제 족쇄가 풀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반영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불황에 대해 경기 침체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런 게 빨간 립스틱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작은 사치를 또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 여러 가지 호재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볼만하다라는 의견이었고요. NH에서 탑픽으로 제시했던 세 종목입니다. 코스맥스가 3.5% 플러스권, API 0.3%, FNF도 빨간불을 이런 시장에서 켜내고 있는 구간인데요. 코덕이신 저희 팀장님께 먼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한한령 해제 효과에 올라타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NH투자증권의 레포트에 많이 좀 내용에 동의하세요? 팀장님? 한한령 해제라는 효과를 보려면은 네. 전 다른 종목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그때 엔터나 이런 거 맞나요? 네, 엔터라든지 네. 콘텐츠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전히 유효하고 있고요. 네. 화장품 같은 경우에 과연 중국 쪽에서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라고 해서 북미 쪽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그거에 대한 기대치를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저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화장품 쪽에 대한 매수는 좀 너무 적극적이지는 않고 좀 이제 이슈가 나와지고 있는 쪽들 혹은 오늘 또 수출입 데이터가 나올 건데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화장품 같은 경우가 매출로 따지면 상승할 수 있죠. 좀 계속 상승에 대한 기조가 나와주고 있고 여전히 기대감은 나와 있긴 한데 다만 과거에 화장품 섹터가 보여줬던 매출단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했습니다. 언제나 증권가에서 내놓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왔기에 그동안 화장품 섹터가 굉장히 강세였던 상황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더니 좀 기대치를 하회한 기업들의 실적도 발표가 되었고 네. 그거에 따라서 아직까지 저는 투심이 회복이 되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혹은 패션 쪽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위해서는 실적으로 보답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한데 아직 실적 시즌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저는 개별적인 종목군들 단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유효하게 가지고 있고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더 바라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의견에 대한 부분들은 중립에 대한 의견들 패션단을 보게 되었을 때도 패션은 화장품보다 더 미칩니다. 우선순위를 따지게 되었을 때 패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수기라는 게 있어요. 보통 패션 혹은 이제 의류 쪽이 많이 돌기 시작할 때가 겨울철에 이제 좀 두꺼운 옷들 입고 그거에 따라서 의류주들이 성수기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의류주 안 움직였죠. 그런데 NH투자증권에서 지금 스포츠라든지 아웃도어 쪽에서 또 브랜드가 좀 잘 나가고 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양호한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과연 얼마만큼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이끌어낼 것인지 현재 지금 대결해야 하는 것은
패션과 지금 저가 매수로 떨어진 뭐 반도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조선 같은 기업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내가 같은 돈을 투입을 했을 때 어떤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나 하면 저는 패션보다는 그 후자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만 생각을 해봐도 옷을 사는 이제 채널이 너무나 다양해졌습니다. 여기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옷을 사느냐, 옷을 꼭 쇼핑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트렌드도 저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얘기를 조금 해주신 것 같고 화장품주는 골라야 된다고 합니다. 종목을 선별하는 거지 섹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는 거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해주셨는데 손여루 팀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즘에 유통사들 보면은 뷰티 사업을 굉장히 확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차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NH투자증권 레포트에 대한 의견 한번 여쭤볼까요? 네. 큰일이네요. 전 좋게 보고 있는데. 아, 네, 좋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의견 피력해주세요. 네. 종목을 좀 구분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보통은 유통사, 그다음에 패션사, 화장품사가 있는데 실적 퍼포먼스가 다르고 그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뭐 관세 부과 가능성, 그다음에 판매처, 그다음에 이익률 이런 것들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공통점은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다라는 것이고 차이점은 변동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패션 같은 경우들은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 좀 덜 나오고 있고 근데 매출은 균일해요. 근데 변동성이 작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관심 안 가집니다. 그래서 패션 같은 경우는 음봉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어요.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양봉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품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만약에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변동성 큰 게 좋은데 라고 하신 분들께는 화장품 권해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통이랑 패션의 장점은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화장품들은 배당을 잘 안 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패션을 권해드릴 거예요. 근데 패션 같은 경우는 음봉이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나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종목을 구분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봤을 때는 이 업황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비중을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화장품을 선택을 할 때랑 패션을 선택할 때랑 옥석을 구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은 화장품,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패션, 의류, 유통 쪽이 나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어떤 선택적인 고민은 저희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의 또 종목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시은 팀장의 종목입니다. 네, APR. 네, 오늘 뭐 탑픽으로 NH에서 냈던 종목이기도 하죠. 네, 손여루 팀장의 종목은 롯데쇼핑으로 네, 이동을 합니다. APR이 오늘 한 4%까지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APR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 같이 가지고 계신가 봐요. 네. 일단 화장품 섹터를 쭉 둘러보게 되었을 때 그래도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쪽에 APR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화장품 뭐 토니모리라든지 이런 기업들 역시도 함께 슈팅이 나와준 흐름들이 나왔긴 했는데 다만 최근에 주가가 다시 한번 꼬꾸라져서 약간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APR 자체가 올라가게 되었던 가장 큰 요인이 실적이 잘 나왔고 그리고 개인용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한 성장세로 인해서 여전히 시장에 대한 침투율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또 이제 3월 말에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면세에서 보시면 뭐 AGR 같은 경우가 그래도 순위권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서의 성장세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이제 헤일리 비버처럼 이제 좀 셀럽들이 좀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서 찍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되고 있으면서 결국은 이쪽 시장에 대한 성장세 자체도 또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전한 관심도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이 지금 5만 7천 원 라인대를 크게 돌파하게 되면서 여전히 우상향 추세에 있습니다. 5일선 타고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오늘 자리에서 슈팅이 조금은 나와줘야지
폭이 조금 벌어지지 않으면서 올라가는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의 추가 상승이 조금 더 나오는지 여부를 한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대한 목표가 같은 경우는 75,000 라인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롯데쇼핑 들어볼까요? 일단은 배당이랑 배당 기준이 가장 좀 큰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뭐 현대백화점이나 다양한 이제 롯데쇼핑보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보다 현재 실적이 안 나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더 향후 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주가 탄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홈플러스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이마트랑 롯데쇼핑이 좀 반사 이익을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정말 주가 탄력이 강하게 발생을 했죠. 그래서 롯데쇼핑은 이마트만큼은 아니지만 이마트랑 롯데쇼핑이 둘 다 PBR이 0.2이기 때문에 내가 같은 자금을 투자했을 때는 이제 주가 대비해서 조금 더 저평가 매력도 있는 것은 롯데쇼핑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이번에 롯데쇼핑이 좀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글로벌 매출 3조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중간 지주사인 IHQ를 설립을 해서 그 역할을 부각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투자분께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중간 지주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주가 가치를 약간 희석시키는 것인데 그래서 가만 봤습니다. 이 뉴스 나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팔면은 롯데쇼핑을 탑픽에서 제외하고 현대백화점이나 이마트를 말씀드리리라. 근데 이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샀기 때문에 롯데쇼핑에 대한 이 중간 주사 설립은 주주분들께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배당 수익률이 대단합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배당을 2% 주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3% 정도 주거든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작년에 5.5% 줬는데 올해 7.1% 줍니다. 7.1% 주는데 그때 공시할 때가 2월 6일이었어요. 근데 2월 6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7.1%인데 지금 주가 67,300원이니까 제 얘기를 듣고 딱 샀을 때는 수익률이 7.1%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배당 기준일이 3월 31일이기 때문에 이 거래일 전인 3월 27일까지 보유하신 다음에 3월 28일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2주간 분할 매수하시다가 배당 기준일 이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방송에서 부각되면서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그대로 매도하시면 되시고 그런 것들이 부각 안 됐을 때는 안전하게 3월 28일 날 매도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설정보다는 기간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설정할까요, 가격? 전 가격이랑 기간 둘 다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주세요. 매수는 일단 67,000원부터 한 64,000원까지 매수를 해보시고 매수된 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손절가는 제가 63,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차 목표가는 72,000원, 73,000원 잡고서 요 가격 도착하면은 굳이 뭐 배당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매도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